가봅시다. 정주영의 향수. 자, 우리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EBS 연계 교재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뺄 수 없는 사람이 정주영이죠. 특히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작품 중에 하나가 정주영의 작품인 경우가 많죠. 이 모더니즘 작가로서의 특징을 많이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각적 심상을 동원한 부분, 여러 가지 수사법과 표현법들을 능수논란하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기본기를 익히기 좋은 영역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이 완전 낯선 사람은 선생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마 내신 대비를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배웠던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기 작품으로서 대상이 된 건 맞고, 고전 명작 쪽이 얘는 이 정도 작품이면 고전 명작 반열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명작을 보듯이 한번 같이 쭉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향수부터 한번 작품 위주로 쭉쭉 한번 치고 나가 봅시다.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를 한번 깔고 한다고 해볼까? 이 향수라는 작품은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이해할 때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심상과 혹은 정서 이런 것들을, 얘들아 제목이 향수잖아, 그치? 향수라고 하는 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 건데,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너 고향 그립지? 야, 고향은 그리워야 제맛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작품은 마치 여러 폭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다른 말로 그거를 회화적이라고 부르지. 마치 그림 전시회에 온 것처럼 작품을 하나씩 살펴보게 만들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뭐야? 라고 묻는 방식으로 이 향수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런 회화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라고 해서 갤러리 간 거야. 그래서 1년의 그림, 2년의 그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런 연들을 서로 또 통일시켜주는 매개물이 좀 필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그 통일의 매개물로 뭐가 사용된 거야? 후렴구가 사용됐지. 그래서 이거 작품 전체를 마치 갤러리의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접근해주시면 좀 편안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1년의 내용이 하나의 판폭의 그림이고, 그 뒤에 나오는 후렴구를 통해서 내용이 더 전달된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기들이 나와버렸는데, 모더니즘에서 회화적이라고 하는 것 작품에 뭐가 많이 사용된다? 이미지가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심이 되는 축은 당연하게도 시각적 심상이 위주가 되겠죠. 그래서 작품에서 일단 1년도 봐봐. 1년부터 딱 보면 이거를 그림처럼 그려낼 수 있거든. 봐봐. 넓은 벌 동쪽 끝에 넓은 벌판이 있어, 그치? 그 동쪽 끝에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실개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치는 거야. 그리고 얼룩배기 황소가 여기서 금빛 게으름을 우일 때 뭔가 여백이맹이가 한참 느껴지는 고향스러운 풍경 아니야? 그리고 1년이 끝나버렸잖아.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선생님 말한 내용이 뭔지 느낌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한 년 한 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년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참고로 여기서 지줄된다는 얘기는 뭔가 소근소근 속삭이는 느낌을 말하는 단어죠. 그리고 이건 결론적으로는 옛 이야기를 지줄대는 실개천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개천이 우리에게 뭔가 속삭여서 얘기를 해주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됐나? 무슨 법? 의인법이죠. 그리고 이 의인법은 여기서 어떤 의도로 쓰인 거야? 개천이 우리한테 말을 속삭여주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 뭔가 고향에 대한 어떤 평화로운 풍경, 고향의 풍경 같은 걸 제시해주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판단하실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두 번째 행을 보면, 세 번째 행이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그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첫 번째로 많이 하잖아. 자, 이거 우리 다 알지?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부른다고? 공감각이죠. 그죠? 왜 공감각인데? 일단 금빛이라고 하는 감각은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 그런데 울음이라고 하는 건 청각으로 판단하는 대상인데, 우리는 이걸 따질 때 시각과 청각이 함께 있습니다, 공존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감각의 전이가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때 중요한 건 해석 작업을 가능해 주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장을 보고 이게 금빛이 울음으로 느껴진 건지 아니면 울음이 금빛으로 느껴지는 건지 판단하면 공감각의 방향성이 전달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따져봐. 이거는 금빛이 어떤 울음으로 느껴진 거야, 아니면 어떤 울음소리가 금빛으로 느껴진 거야? 울음소리가 금빛으로 느껴진 거잖아. 왜? 앞에 주어가 황소니까. 그렇지? 얼룩배기 황소가 해서피 금빛 게으름을 울으면 돼요. 그럼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청각의 시각화가 사용된 공각맞적 심상을 통해 심상의 전이를 이뤄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나 기초적인 거지만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땡땡땡 그곳이 차마 꿈에 때 이칠리 이하라고 물어본 건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지. 오케이, 당연한 사실을 질문 형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칠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케이 서리법을 쓴 것이고, 근본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후렴구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서 후렴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작품 전체에 무슨 성을 부여한다? 통일성을 부여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의 그림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전제를 깔아봤을 때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레퍼토리에 묶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당연하게도 연과 연의 구분의 역할을 해주는 느낌도 있지. 당연하게도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이거까지 쓸까? 강조 의미도 있지. 이 작품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것이 꿈에도 잊히지 않는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죠? 향수라는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의 내용은 뭔데? 아름다운 고향의 풍경과 전경을 표현한 구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오케이? 2연부터 또 이어갑니다. 2연은 무슨 얘기에?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 이거 노래가 있어 원래. 자, 지라로에 재가 식어진대요. 지라로가 같은 것은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현대 생활상에서 마음껏 볼 수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소재 자체가 또 무슨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향토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지. 질화로,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화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도자기 형태의 온돌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고 온기를 전해주기 위한 난로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튼 거기에 재가 식어진대요. 이미 식은 것도 아니고 식어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현비야, 이거 보조자료 가져가야 돼. 식어지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되게 고급지게 표현하고 있죠. 빈밭에 밤바람 소리는 말을 달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그치? 소리는 뭘로 인지한다니까? 청각. 근데 말을 달리는 건 어떻게 인지한다? 시각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소리가 말을 달리는 것처럼 느껴진 거야? 아니면 말을 달리는 게 소리처럼 소리처럼 느껴진 거야? 소리가 말 달리는 것처럼 느꼈잖아. 청각이 시각화야. 그럼 잘 봐. 지금 여기 나타난 요 녀석하고 이 녀석은 같은 공간과적 신상을 불러일으킨 거네? 같은 방식이네? 판단되시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청각의 시각화 뭐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엷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보이시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아버지가 나왔어. 그리고 집벽이야. 자, 지금 여기서 중심이 되는 정보는 뭐지 그러면? 1년에서는 고양이 어떤 전체 스틸컷을 보여준 장면이라면 2년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찍은 거네. 그럼 이 작품의 화자는 나는 고향하면 아버지가 떠올라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지? 이때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미지는 지라로에 재가 식어가고 있고, 지금 이 집이 부유한 집이라면 지라로를 왜 써? 온돌 따끈하게 때우고, 그치요? 따끈하게 지내야지 한겨울일 테니까. 베개도 뭐예요? 집벽입니다. 그쵸? 지푸라기로 만든 거야? 안에 뭔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뭔가 따뜻한 재료를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건 가난했어. 맞지? 하지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단순히 가난하니까 힘들고 괴롭다의 느낌이 아니죠. 가난하지만 그러나 정겨운 우리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후렴구는 같은 거니까 넘어갑니다. 3년 봅시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뭐 이런 거 파란. 하도 오랜만에 보는 단어라 기억도 잘 안 나네. 시적 허용이라고 부르죠, 그죠? 뭐 이런 거 당연하고 넘어가고.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썩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자, 함부로 쏜 화살이라는 게 나왔어. 자, 그리고 이 화살을 쏜 존재는 누굴까요? 아마도 화자겠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때 화살이라고 하는 건 어디 뭔가를 향해서 겨누는 거지. 근데 겨누는데 앞에 왜 함부로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화자가 고향에서 활살 날리고 있었던 데는 아마도 어린 때였겠지. 즉,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꿈이었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야. 일반적인 해석 방법이고요.
그래서 함부로 썼다는 얘기는 우리 꼬꼬마들 그런 색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 너 장래희망이 뭐야? 꿈이 뭐야? 라고 하면 대통령 되고 싶다고 하고 우주 비행사 되고 싶다고 하고 물론 요즘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하고 건물 주님이 되고 싶다고 해서 좀 슬프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꿈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측하는데 근데 지금 요즘 학교에서는 이거를 몇몇 선생님들은 화살 날리고 놀았어 라고 그냥 판단을 하시더라고. 뭐 그게 영 틀린 해석이라고 선생님이 생각은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와 느낌을 생각해 고려해보면 선생님은 이게 맞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뭐 어쨌든 꿈 많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봐봐. 고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금 단독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거잖아. 1년에선 고향의 사진 어떤 느낌 2년에선 고향에서 이렇게 좋아 졸려 하면서 이제 쉬시던 아버지의 모습 세 번째 어린 시절 철없이 놀던 꿈 많던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연 넘어갑니다.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직유법 이딴 건 다 넘어가고 검은 귀밑머리 달리는 어린 누이. 자 중심화자는 여기 있네. 어린 누이가 있어. 이때 어린 누이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검은 귀밑머리를 날리는 거야. 오케이? 뭔가 뭐랄까 검은 귀밑머리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다는 얘기는 굳이 뭐 미용실 가서 컬과 스트레이트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즉 순수한 본연의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지. 그리고 그 검은 귀밑머리는 나한테 어떻게 느껴졌었냐면 전설 속에 존재한다는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처럼 느껴진 거야.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느낌이었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린 누이를 떠올려 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안해. 이거 누굴까요? 아내죠. 자기 와이프입니다. 오케이? 자,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여성들이야. 그치? 고향하면 떠오르는 여성들의 모습을 표현해 준 건데 뭐랄까 어린 누이 역시 전혀 구김살 따위는 없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고 나의 아내는 봐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다는 건 뭐냐면 내 와이프가 못생겼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지. 소박하고도 평범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생각난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였냐면 첫 번째 아내는 사철 발벗었고요. 그죠? 누이는 꾸미는 데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이야.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뭐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집에 땅이 있으면 이삭을 왜 주워? 그냥 수확해서 탈곡해야지. 오케이? 땅이 없으니까 탈곡하고 수거해가고 남은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주워서 내 밥으로 삼는 거야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2연과 3연에서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표현해보자면 고향에서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떠올리진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자는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과거의 시절을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작품을 해설하는 과정에서 뭐랄까 가난했던 자신의 과거의 삶을 한탄하며 후회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확대 해석, 오버 해석, 내 기준 해석하지 마세요. 가난해? 그건 힘든 거잖아. 라고 내 맘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연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5연에서 무슨 얘기했나? 하늘에는 석근별, 성근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글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드문드문하다는 뜻이야. 빡빡하게, 조밀하게의 반대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늘에 성근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성근별 얘도 똑같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 있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그림이지. 오케이? 참고로 이 작품에는 시간의 흐름을 되게 고급지게 나타내는 표현이 두 군데나 있는 겁니다. 제가 식어지면이라고 썼죠. 그치? 그래서는 성근이라는 표현을 썼어. 별이 드물어졌다는 얘기는 자 지금 이거 옛날이잖아.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나 인공 조명들이 활발하지 않던 시절일 거란 말이야.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어땠을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별이 많았겠지. 너희들이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못 봤다면 너무 슬픈 얘기고. 선생님이 몇 번 종종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 대청마루에 누워가지고 외할머니 댁에서 하늘 보고 있으면 무서웠다고요. 너무 뭐가 많아서 떨어질 것 같았거든. 정말 무서워서 그래서 오래 못 봤어. 그런 충격이 드는 거였는데 뭐 아무튼 간에 자 근데 그런 별들이 드물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날이 밝아온다는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오라고 했는데 참고로 이때 모래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미지냐면 정말로 성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환상적인 어떤 분위기, 오케이?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면서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을, 지금 봐봐 중간에도 초라한 집이라고 표현을 해. 즉 이 작품의 배경 안에는 전부 다 뭐야? 가난이라는 어떤 뉘앙스가 깔려있어.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가난이 부정의 대상이거나 화자가 안타까워하는 대상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초라한 집을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자, 불빛도 흐릿하대요. 왜 그럴까? 불을 환하게 켜지 못한 거겠지. 왜? 밤에 불 켜는 거 비싸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도란도란 거리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도란도란. 뭐야? 서로 모여 앉아서 하늘 하루 있었던 일도 말하고, 뭔가 단란한 느낌? 단란함. 힘겨울지언정 단란한 모습을 유지했던 그 과거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전체가 마무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보다 향수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체 구조를 이렇게 딱딱 뜯어가면서 분석해 주실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표현상 특징 요소에서 해줄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너무나 뻔하고 평범한 것들 선생님 굳이 설명도 안 했어. 그러니까 요소에서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이제 다양한 감각적 침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모범적인 말이 아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거든. 자, 당장 이 작품을 보면 일단은 시각 매우 많이 있었지. 뭐 굳이 찝을 필요도 없고요. 청각이 있었나요? 요거 말고 여기서 나타난 공간감 말고 청각만 따로 있었나? 예를 들어 옛 이야기 지줄대는 속삭이는 모습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소리로 들리는 느낌인 거니까 청각적 침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또 시각, 청각, 후각은 없고요. 촉각 있었나요? 촉각 있었어. 여기 사연에 보시면 따가운 햇살 등에 지고 이삭을 줍는다고 했었지. 따가운 건 어떻게 알거든? 촉각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작품에서만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작품도 많지 않을 것이다. 아니야, 많긴 많은데 이 작품이 좀 대표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그런 작품 이렇게 쭉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보조자료 기준으로는 저기 어딜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야 돼. 5페이지 보세요. 보조자료 5페이지 잠깐 볼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요소 외에도 오른쪽, 5페이지 오른쪽 보세요. 동일한 명사 종결. 뻔히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굳이 설명 안 했지만 뭐뭐 하는 곳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었지, 그치? 그리고 그 곳으로 종결시켰다는 거는 뭐야? 그 곳이 전부 다 뭐거든? 고향이지. 그치? 그래서 고향에 대한 이미지로 뭔가 집중시키는 효과를 발현했다 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사실 6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 아까 선생님 감각 얘기를 다 해드렸죠? 있는 얘기 보이실 거고요. 구체적 소재의 활용 확인되고 있을 거고요.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 의인, 화류, 직유법, 다양한 것들 다 우리 다 얘기했던 것들이니까, 그렇지? 이런 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페이지를 보자고 했던 핵심 이유는 요거예요. 병렬적 시상 전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이 작품 자체를 마치 갤러리에 온 느낌, 그림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느낌으로 접근해달라고 했었지. 그 얘기를 뭔가 문학적 용어 혹은 뭐 개념어로 표현한다면 병렬적 시상 전개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야. 병렬이라고 하는 게 뭔 거지? 대상을 늘어놓는 거죠. 오케이? 고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하나씩 늘어놓은 겁니다. 이게 연결관계가 뭐 찰떡같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 근데 또 따져보면 고향 전체의 모습, 우리 아버지, 자기 자신, 우리 아내와 우리의 누이, 그리고 그들이 모두 모여있는 모습, 이렇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하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단독적인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겠다. 이해됐나? 오케이, 여기까지가 첫 번째 향수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첫 번째 작품 다 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페이지가 자, 수능 완성 기준으로 이제 두 번째 작품 이휘일의 저곡 전가 팔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자.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쓰자. 저곡 전가 팔곡이라고 하는 연시조입니다. 자, 일단은 이 작품도 교육청 기출이기도 하고요. 지금 전가 팔곡이라고 하는 말이 잘 보였으면 좋겠어.
전가라고 하는 건 밭에서의 밭집이니까 쉽게 말하자면 농촌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저곡의 농촌에서 농촌에 대해서 쓰는 8곡 총 8수의 연시조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시조의 연속이니까 하나하나 구절풀이만 잘 풀어주면 돼. 시간 금방 풀 지문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는 지문 속에서는 1, 2, 3, 4, 6, 8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나눠드린 보조자료에 이제 모든 수가 다 실려 있으니까 그 모든 수 기준으로 한 번씩 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전가 8곡의 구성 체계부터 먼저 좀 이해하고 들어가면 작품이 좀 쉬워져서 이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총 8수인데 이 8수가 뭐 예를 들어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시선의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 얘들아 보조자료 9페이지 잠깐만 열어볼래? 여기 써져 있으니까. 보조자료 9페이지에 이 치상 전개 특징을 정리해놓은 게 있을 거야. 자, 일단은 첫 번째 1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원의 내용이야. 자, 농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2수부터 5수까지의 내용과 6수부터 8수까지의 내용이 특정한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이걸 아는 거지. 이때 2수부터 5수는 사계절의 흐름 순서로 흘러갈 거예요.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 6수부터 8수는 6, 7, 8 총 3개죠. 하루의 흐름, 하루라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이 되겠지? 이 흐름으로 좀 작품의 구조가 분석이 된다는 거 알고 가면 되게 쉬워요. 오케이? 그 근거가 되는 구절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이제 본문 한번 1수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1수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죠. 세상에 버린 몸이 견무에 늙어가니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시작부터 여기서 세상 맞죠? 세상에서 버려진 몸이 견무에서 늙어간다 라고 말을 했거든? 그러면 이 두 개의 시어가 벌써부터 대립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쪽은 내가 버림받은 곳, 견무는 내가 살아가는 곳이니까. 그럼 이 세상은 당연히 인간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견무라고 하는 건 원래 견무는 이제 밭고랑이라는 뜻인데, 오케이? 밭고랑이니까 전원 생활을 말하는 것이겠지. 이해됐죠? 나는 그래서 견무에 살아가고 있대. 다음, 밭견일 내 모르고 하는 일 무슨 일인가? 그럼 밭견일이라고 하는 건 밭간일이겠지. 그럼 밭간일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야? 세상에서의 일들이겠지. 지금 정치 중심가에서는 여의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나 그거 잘 모르겠다. 관심 없다.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마지막 종장 맞지? 이 중에 우국성심은 연풍 언어노라. 그래서 나는 세상 일에는 관심 없고 내가 바라는 거 딱 한 가지야. 뭐요? 연풍이에요. 그리고 이 연풍은 두 개의 글자를 서로 바꿔봐. 풍년이에요. 그죠? 풍년. 내가 바라는 거 이것뿐이다라고 해서 이게 뭐요? 기원의 대상 정도로 판단되면 잘 읽으신 겁니다. 오케이. 자, 속세에 대한 기본적으로 거리감을 속세와의 거리감을 드러내면서 풍년에 대한 기원과 함께 작품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고요. 자, 2수부터 그러면 그 기원의 내용 속에서 흐름이 보일 거다. 첫 번째는 미리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만들었습니까? 봄이죠? 자, 봐봐. 농인이 와 이르되 봄 왔네 밭에 가세. 그치, 봄이 왔대잖아. 그냥 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봄에 왔대. 봄이 왔으니까 어딜 가야 돼? 밭에 가야 되는 거야. 즉 지금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완전히 농촌과 동화되어 있는 상태죠. 어르신, 봄이 왔답니다. 이번 봄에는 돈을 많이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보고서 올리는 게 아니야. 뭐 하재? 밭에 같이 가재. 그죠? 같이 뭐 하는 거야? 일하자는 얘기지. 앞집에 소보 잡고 뒷집에 따보내니라고 돼 있는데, 이 소보나 따보라고 하는 건 쟁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봄에 하는 일이 뭐거든 밭갈이잖아, 그치? 겨우내 묵었던 땅을 한번 뒤집어줘야 될 건데, 소가 앞에서 힘으로 끌고 가면 나는 그걸 바닥에 푹 찍어가지고 긁어서 한 바퀴 뒤집어 버리는 거. 오케이? 그런 도구들을 소보, 따보라고 표현한 겁니다. 따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쇼보나 따보라고 하는 건 시옷 이것이죠. 따보. 자, 이런 것들은 작품의 지금 배경을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걸 사용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농촌이니까요. 자, 농촌을 배경으로 했다는 거 판단해 주시면서, 두어라 내 집 부대하랴 남한이 더욱 좋다라고 하는 거 표현. 자, 요 말은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두어라 내 거부터 한다고 할 필요 없다. 뭐
남한이 더 좋다라고 했지 내와 남이 나왔어. 자, 원래 만약에 이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야, 내 거부터 해줘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해야 될 텐데 아니야, 내 건 좀 두고 남의 것부터 먼저 하는데 그게 괜찮고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참고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옛날에는 노동력이 부족했고 그 노동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덕목이었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성들은 일단은 애를 많이 낳아줘야 그치 집안의 후사를 이어주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으로서 인정받았었잖아. 자, 그러던 시기다 보니까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둘의 그치 라고 하는 조직들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일을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사람이 있으면 1번의 땅, 2번의 땅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해주면 한 번에 10명이 다 몰려들면 되게 금방 끝나잖아. 혼자서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준 거 둘의 이고요. 그 둘에는 뭐야? 공동체 정신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수에서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상부상조라는 얘기도 써놨네요. 그죠?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봄에 바빠요. 그죠? 특히 모내기 하기까지 그 과정들이 굉장히 험난하고 번거롭고 할 일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때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여름. 여름날 더운 적에 단따이 불이로다. 자, 지금 단따이라고 하는 건 단땅이야, 땅. 단은 달아올랐다라는 뜻이에요. 땅이 달아올라서 마치 뭐 같다? 불 같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뭐야? 뜨겁다는 얘기지. 그지? 달아올라서 뜨끈뜨끈해요. 지금 우리야 에어컨 켜놓고 편안하게 그치? 공부하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이 1800년대나 1700년대라고 생각해봐. 우리 이 나이 때면 대부분이 뭐 하고 있을 거야? 양반 자제분을 제외한다면 밖에서 일하고 있겠지. 그치? 뜨거워진 달궈진 땅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더워하면서 일을 하고 있겠죠. 자, 아무튼 간에 땅이 너무 뜨끈뜨끈한데 밭고랑 매자하니 땀흘러 따이 듣네 라고 돼 있지. 자, 표현을 봐봐. 지금 땅을 메고 있다 보니까 뭐가 흘러? 땀이 흘러서 땀이 듣는다 라고 표현했지. 이거 일종의 라임이야. 지금 여러분들 천재국어로는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땅에 불 같아서 땀이 듣는다 라고 표현한 거거든. 오케이? 이때 땀이 듣는다 라고 하는 건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게 땀의 흐름을 굉장히 뭐랄까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맞죠? 밭고랑을 하나하나 매다 보니까 땀이 뚝뚝 흘려가지고 땅바닥을 적시고 있어 라고 표현한 거잖아. 그래서 뭔가 감각적인 느낌. 그래서 요 말 되게 좋아요. 사실적이고 그치? 뭔가 이 구절이 왜 중요한 말이냐면 이거 파란펜을 동그랗게 쳐놔야지. 그리고 감각적 두 가지 미리 써놓고 하자.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기본적으로 양반들이 쓰는 그 전원 생활의 느낌은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냐면 관념적이고 철학적이야. 그치?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술을 물어가서 술 한잔 하면서 술 한잔 마실 때마다 꽃까지 꺾으면서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잖아. 근데 이 작품에서의 양반의 분위기는 어때요? 땀을 있는 그대로 뚝뚝 흘려가면서 일을 하는 모습이지. 기존에 우리가 봤던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양반들의 그 전원생활을 그린 작품과 거리가 있다는 거야. 실제적 체험이 담겨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인 장면으로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땅이 뚝뚝 흐르고 있고요. 어사와 입립신고 어느 분이 아르실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입신고라고 하는 거야. 그 나달 하나가 전부 다 매우 신자지요 가운데 거, 그치? 고는 고역, 고통이라는 뜻일 테니까 이 나달 한가한 향기가 모두 싹 다 우리들의 어떤 노력의 결정체라고 하는 걸 어느 분이 알으실까?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리법이지. 모두 알아주셔야겠다.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땀을 한 방울 한 방울 흘려서 곡식을 가꿀 때마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테니까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2수 3수 봤어요. 자, 사수 여기다 쓸까요? 사수 이어갑니다. 사수는 당연히 가을이겠죠. 가을. 자, 가을 구조를 먼저 봅시다. 자, 가을의 곡식보니 교음도 좋으시고, 자, 여기서 디귿에다가 요 발음, 좋다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 이 정도는 해석됩니다. 좋다는 무슨 뜻이더라? 좋다, like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참고로 중세국어의 좋다라는 건 무슨 뜻이었다? 깨끗하다는 뜻이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가을의 곡식을 보니 좋기도 좋구나. 가을에는 곡식이 뭐 만들어지는 거야? 수확이 만들어지는 거야.
수학의 뭐야? 기쁨, 뭐 즐거움,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난 기분이 좋아. 내 힘에 이루는 것이 먹어도 마시로다. 뭐야? 내가 내 힘으로 길러낸 것이니까 하나하나가 JMT죠. 그죠? 너무나 맛있는 것 이러면서 먹고 있고요. 이 밖에 천사 만종을 불어무음하리오. 중요한 건 이 곡식과 대비된 소정 나왔지. 천사 만종. 이게는 이 두 개는 대비되는 소재로서 기억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녀석이겠다. 천사 만종이라고 하는 건 천대의 수레 그리고 만대의 그 종인 복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라면 쉽게 말해서 고연봉 그치 고액 노동자 뭐 이런 고액 노동자라는 표현이 있나? 고액을 수령하는 노동자 그런 거 입장이고 쉽게 말해서 그냥 부와 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부러워 무엇하겠는가라고 말했으니까 부럽지 않다라는 걸 서리법으로 표현한 거고, 그렇지? 그럼 여기서 곡식이라고 하는 건 어째서 가치가 있었던 거지? 내가 스스로 피땀 흘려 이룩한 결과니까. 됐나? 내가 스스로 이룬 결과이기 때문에 천사만종 하나도 안 부러워. 오케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의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겨울 봅시다. 참고로 이 앞에 있는 봄, 여름, 가을과 달리 겨울 파트는 겨울이라는 시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가보자. 가물한 삿을 꼬고 나즈란 띠를 비어서. 그럼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겠니? 삿은 새끼를 꼰다는 얘기지. 오케이? 새끼 꼬기 등을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야? 다가올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이야. 자, 겨울에는 농한기라고 부르죠. 농업이 한가롭고 쉬어가는 때라는 거야. 할 일이 없지. 왜냐면 어차피 나가도 할 일이 없잖아. 바닥이 다 얼어 있으니까. 그럼 그때 할 일이 뭐냐는 거야. 내년에 할 일을 준비하는 거지. 새끼줄도 미리 준비해 놓고, 오케이? 왜냐면 새끼줄을 왜 이때 꼬는 거야? 별을 수확하고 나면 그루터기 그 이삭들이 폐어지고 나오면 줄기 부분들이 이제 말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푸라기 해야 되잖아. 그럼 지푸라기를 엮으면 끈이 되고, 이 녀석은 집신에도 쓰고요. 그쵸? 지붕 올리는 데 쓰고요. 또 소 먹이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그쵸?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야. 지금 삿기 꼬면서 띠를 메워내면서 초가집 잡아매고 농기점 차렸으라. 뭐예요? 이때 지붕 수리 같은 거라든가 또 농기구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하라는 얘기야. 집안 정리도 좀 하고. 여름에는 하루하루가 바쁘니까 눈 뜨자마자 일 시작해서 눈 감기 직전까지 일을 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때 정리하라는 얘기. 마지막, 내년에 봄 온다 하거든 결의 종사하리라. 만약에 내년에 봄이 오면 결의 종사하겠대요. 뭐요? 최선을 다해서 올해보다 더 많이 수확을 해보겠다라고 한번 다짐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자, 2수부터 5수까지는 지금 뭘로 올라갔다? 계절의 흐름으로 올라갔다. 판단되셨죠? 이제 6수부터 총 3개의 수만 더 보면 마무리됩니다. 자, 6수 가볼게요. 새별빛 낮아져서 백설이 소리한다 라고 돼 있죠? 자, 봐봐. 새벽빛이란 이거 붙였어. 왜냐면 답부터 먼저 써놓고 시작하자고. 빨간색으로 해볼까? 아침이죠. 왜 그걸 판단할 수 있어? 새벽빛부터 얘기하고 있어. 얘는 새벽에 일어났으니까요, 그쵸? 자, 새벽빛이 낮아져서 먼 동이 이제 터온다는 얘기겠지? 먼 동이 터와서 백설이 소리한다는데 이 백설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써놓을까? 참고. 그냥 글자만 보고 백설. 흰눈이 내렸나요? 겨울에서 이어지는 현상인가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설자가 눈설자가 아니잖아. 무슨 설자야? 혀설자지. 오케이? 백은 옛날에 무슨 뜻을 쓰였어? 백을 순우리말로 뭐라고 그래? 순우리말로. 백은 순우리말로 뭐야? 온. 오케이? 여러분들 온 누리 상품권 모든 세상이라는 뜻이잖아. 100개의 세상이라는 뜻이라서 모든 세상이라는 뜻이야. 온갓은 무슨 뜻인데? 온갓은 가지잖아. 그치? 수많은 종류라는 뜻이 되는 거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자, 아무튼 백설, 그러니까 온 소리를 하는 새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소리를 지르는 새들. 아무튼 새들이 소리를 하고 있고요. 읽어라 아이들아 밭 보러 가자스라. 뭐예요? 밭을 보러 가세요. 뭐예요? 농사의 어떤 시작을 권유라는 말은 좀 못하네. 청유법을 통해서, 그치? 농사를 바로 하셔야 된다는 어떤 태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뭐 하라는 얘기야?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줘야 돼 라고 하는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거지. 밤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는고 하노라. 뭐야?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 첫 번째로는 부지런함을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지. 밤사이에 또 이 곡식들은 얼마나 자랐는지 기대가 돼. 그쵸? 그러니까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에 대해서는 점점 커지는 느낌이라면 봄에는, 그러니까 아침에는 뭔가 자고 일어나면 전날과 다른 정도의 사이즈가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자,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가는 어떤 곡식을 보면서 만족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혹시 파를 심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파. 요즘에 그거 잘 안 한다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파 같은 게 있으면 어머니가 당연히 그걸 들고 와서 어디다 꽂아놓냐면 냉장고로 가지 않습니다. 파의 뿌리까지 다 살아있는 채로 가져오잖아.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파분에 그냥 꽂아놔. 오케이? 그리고 그 상태로 잘라 먹으면 놀라운 사실. 파는 되게 금방 자란다. 하루에 1, 2cm씩 자라는 게 눈으로 보여. 이게 손에 진액과 함께 이게 쭉 올라와. 그러니까 이거를 뿌리채 뽑아서 썰어버린 게 아니라 위쪽을 적당히 잘라서 먹으면 그 위로 다시 순이 쭉 돋아나와. 장난 아니죠. 아, 참고로 근데 그렇게 벌써 먹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기본적으로 파가 미친듯이 비싸지 않는 이상, 그지?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맛이 떨어져. 확실히 그 처음에 그 잘라 먹었던 그 파랑 맛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자주 하는 일은 아닌데 아무튼 신기하더라고. 자, 쭉쭉 자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낮. 그 아침은 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새벽에 가까운 쪽의 아침을 말하는 겁니다. 부지런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으니까 기억해 놓으시고. 자, 낮에 할 일을 봅시다. 보리밥 지어 담고 도트락갱을 하여. 보리밥 지어 먹고 도트락갱이라고 하는 건 명아죽국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된장찌개 정도? 된장국? 된장찌개 이런 느낌? 그럼 지금 이게 뭐예요? 소박한 음식이라고 번역해도 괜찮겠니? 그쵸? 지금 밥이 하얀 고봉쌀밥에 삼겹살 2인분 정도 구워가지고 그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아무튼 그렇게 소박한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배 고른 농부들을 진시에 먹여서라. 오케이? 배 고른다는 얘기는 여러분 배 고르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지? 이 정도는 하는 표현 맞잖아, 그죠? 배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상태를 배 고른다라고 표현하지. 이 배 고르는 농부들을 진시에라고 하는 건 때를 맞춰서, 그렇지? 때를 맞춰서 먹이라는 거야. 일만 시키면 어떡해. 중간에 이제 휴식도 좀 정확하게 주어주고, 그지? 밥도 먹여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겠죠. 자, 때를 맞춰 먹여줘야 되고요. 아이야, 한 그릇 올려라. 친히 맛봐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 밥을 나도 맛보고 보내리라 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저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 지금 나는 뭐 어떤 일 때문에 집에 있나 봐. 근데 저 친구들 밥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뭐요? 맛을 보고 보내주겠대. 그럼 이 맛을 본다는 거는 이런 느낌이랄까? 우리 뭐 내가 군대에 있는데 사단장님이 자기는 뭐 혼자서 뷔페 음식 먹는 게 아니라, 그치? 장병들 먹는 음식 자기가 한번 먹어보고 훌륭해, 보내도록 하자. 뭐 이렇게 직접 자기가 뭔가 그 안에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요런 말로 정리하면 좋겠다. 공동체, 또 유대감이 나타나는 구절. 그치? 야, 그딴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어? 이게 아니잖아. 내가 직접 먹어볼 거고 맛있네. 야, 빨리 배고프겠다. 빨리 보내줘. 라고 말해주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공동체 정신이 나타나는 게 아까 어디 있었냐면 이수, 봄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거랑 연결점도 잡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제의 공통점. 자, 마지막, 당연히 마지막 세 번, 이제 총 마지막 연이기도 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됐겠죠. 저녁 시간에서 뭐로 마무리하는지 봅시다. 서산에 해지고 풀끝에 이슬 난다. 그치? 과거는 아직 그 일교차가 심하던 시기다 보니까 소빙하기였지. 그래가지고 뭐 이슬 같은 거 맺히는 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호미를 둘러매고 달디어 가자스라. 호미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 또 달빛 받으며 가자는 것, 뭐야? 근면성실하게 일하자는 뜻이지. 중간에 딴 데 쓰지 말고 여태까지 일했다는 뜻이잖아. 그죠? 가자고 하면서 이 중에 즐거운 뜻을 일러는 무사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거야. 이 중에서 즐거운 뜻이 있대. 즉 이렇게 하루 종일 일과를 빡시게 보내는 게 바로 뭐다? 우리 삶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뭔가 이것을 말해 무엇하겠느냐라고 하는 건 무슨 법? 서리법이고, 서리법을 왜 쓰는 건데 강조하려고 쓰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야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고, 이 정도까지 작품 해석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저곡, 전가, 팔곡이라고 하는 작품이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여기 좋은 말이 있네요. 자연 순환의 리듬에 맞춰서 농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작품. 오, 괜찮죠? 이 정도면 깔끔한 정리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작품 전체 내용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뒤에 9페이지에도 이런 정리 요소들이 쭉쭉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참고로 구체적 삶의 모습과 이런 것들,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잘 봤으면 좋겠는 게, 얘들아, 우리 기출 문제 중에 그런 문제 많이 만나지 않았어? 이 시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내용이 시 속에 있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선택지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거 본 적 있지 않나? 뭐 제1수의 중장에는 무엇이 있고 제2수의 종장에는 무엇이 있다, 이런 식의 구분하는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야, 기출문제 공부했다면. 참고로 그런 문제에서 활용되기 제일 좋은 요소가 바로 이 핵심 포인트 1번에 있는 내용이겠지. 그렇다고 이걸 무식하게 외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문을 해석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놓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내가 선생님 이 작품에는 향토적 삶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맞지? 맞는데 그게 어디 구절에 있어? 라고 하는 거 말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핵심인 거야. 맞죠? 아까 당장 예를 들어 공동체 정신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담겨 있다라는 선택지가 나오면 이수와 실수 이렇게 딱 뽑아서, 특히 정확하게는 마지막에 이 맛보고 직접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 그치? 거기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말까지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찾기 연습하기 좋은 게 바로 이런 자료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세트 작품들 쭈루룩 정리를 해봤어요.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다 해결되죠? 오늘은 2회는 무조건 다 끝낼 거고 3회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구나. 1회 끝내고 2회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정도 쉬었으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있는 타인의 방 작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